한국에 있는 대형 공연장 앞 일본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이 난처해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두 사람이 대체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연출가로 일하고 있는 클로이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브로드웨이가 공연계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브로드웨이 출신이라는 말이 붙으면 유명 대학 교수로 스카우트 되는 건 일도 아니죠. 전 세계인들이 브로드웨이의 공연을 보고자 비행기를 타고 날아옵니다. 화려함의 극치 배우 음악가들의 꿈의 무대가 바로 브로드웨이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바로 이 브로드웨이의 20년 전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당시에 저는 브로드웨이에서 연출가로 일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한 일본인 유학생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시아권 문화에 큰 관심이 없던 제게 일본인 친구와의 만남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올리는 공연은 서구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들인데 저는 그것들만 보고 자랐다 보니 아시아의 문화예술에 대해 무지했거든요. 친구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래된 전통 문화를 소개해주는데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친구는 일본 주변 국가 대표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자신들을 이지매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지매를 번역하면 왕따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듣다 보니 다른 나라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감정은 한국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브로드웨이에서 일하기 시작한 20년 전, 그때의 브로드웨이에는 동양인 배우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들도 주연은커녕 조연 자리를 얻지 못했죠. 하얀 피부에 파란 눈이 아니라면 주연 배우가 되는 건 꿈도 꿔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 한 명이 주연 배우를 뽑는 오디션에 지원서를 넣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유색인종은 상상도 못하는 배역이었기 때문에 지원서를 넣었다는 것 자체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유색인종이나 같은 동양인들은 한국인 배우의 용기를 응원했습니다. 오디션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도전을 했다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발자취라고 하면서요. 20년 전의 이야기이다 보니 당시엔 대부분의 백인들과 기존 배우들 대부분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들도 불쾌감을 나타냈어요. 바로 일본인들이었죠. 일본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 한국인 배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배우의 연기를 봤느냐, 한국인들의 창법은 촌스러운 것 같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처음엔 일본인 친구가 들려주었던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얼마나 당한 게 많으면 저렇게까지 말할까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일본인들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2차 오디션 결과가 나온 날 브로드웨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2차 오디션 합격자 명단에 그 한국인 배우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 배우를 응원하던 같은 동양인들도 2차는 합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브로드웨이는 백인들의 무대였고 당시 2차 오디션을 봤던 배우들의 실력이나 인지도 또한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쟁률을 뚫다니 모두가 한국인 배우에게 집중했습니다. 당시 신문사까지 찾아와서 배우의 인터뷰를 요청할 정도였어요. 한국인 배우를 어차피 떨어질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한국인 배우에게 쏠렸고 모두가 그녀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수록 다른 편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3차 오디션은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몇몇 배우의 순서가 지나가고
한국인 배우가 등장했어요. 모두가 긴장한 상태로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우하는 야유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소리를 내는 건지 주변을 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야유 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야유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열심히 고개를 돌려본 뒤에 보게 된 건 일본인들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주연이 탄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디션 결과가 나오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인 배우가 탈락 처리되어 있었거든요. 저와 제 주변은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열심히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일본인이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배우가 2차 오디션까지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자 연출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애당초 붙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붙었던 것이니 그 한국인이 탈락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일본인을 시작으로 만나는 일본인들마다 한국인 배우가 지저분한 행동으로 배역을 따내려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불어났고 결국 그 배우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배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자세히 이야기하지도 못할 정도로 지저분한 소문의 출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이었어요. 아무리 한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일본인들을 멀리하게 되었고 한국인 배우는 자국으로 돌아갔으며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긴 시간이 흐르고 저는 베테랑 연출자가 되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일한 경력 덕분에 저를 스카우트 해가려는 나라들의 러브콜이 있었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고 브로드웨이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브로드웨이의 위상은 커졌고 저도 연출자로서 다양한 일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동아시아의 브로드웨이 무대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원래 미국까지 와서 봐야 했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동아시아 국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최근 뮤지컬을 가장 많이 본 나라들을 찾아보니 일본과 한국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무대를 세우기 위한 준비 단계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일본을 1순위로 여겼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였고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한국인은 없었지만 일본인은 많았거든요. 이는 일본의 공연 문화가 한국보다 더 오래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으로의 출장을 가장 먼저 계획했습니다. 다음 계획은 한국이었지만 사실 한국은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일본의 공연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면 한국에서의 공연 일정은 취소하고 일본에서만 공연을 할 생각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훌륭한 배우들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훌륭한 배우들이 많다고 그 나라의 공연 규모가 큰 건 아니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착한 일본의 한 공연장에서 저는 아주 오래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일하기 전 연출 공부를 하며 알게 되었던 일본인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에게 일본을 거친 뒤 한국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제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나무랐어요. 한국이 지난 시간 동안 경제가 좀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문화예술의 깊이는 아직 얕아도 너무 얕다고 지적했죠. 또 브로드웨이에 있는 몇 명의 한국인 배우들은 영원히 브로드웨이에 남아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그들이 설 공연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배우들은 평생 브로드웨이에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에는 배우가 공연을 할 무대가 없기 때문에 공연을 계속하고 싶다면 브로드웨이에 남아있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죠. 저는 그 친구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공연 산업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걸 보여주어도 그 친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되려 저에게 한국인은 날조와 거짓에 익숙한 족속들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죠. 과거에 저는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못살게 군다는 말을 어느 정도 믿었지만 시간이 흐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갈 나이도 연차도 아니었죠. 제가 믿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는지 그 친구는 자신이 본 한국의 공연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됐고 일본의 공연부터 보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자기도 그것을 바랐다며 일본의 뮤지컬 공연을 보면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뮤지컬의 막이 오르고 저는 첫 곡이 시작되자마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배우가 말을 하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목소리의 크기도 일정하게 내야 하는데 어떤 음은 세게 내고 어떤 음은 작게 내는 탓에 노래도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저 사람이 일본 최고의 배우가 맞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고개를 위아래로 힘차게 끄덕이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배우가 왜 아직도 브로드웨이에 캐스팅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저에게는 브로드웨이에서 함께 온 스태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스태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친구의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져 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지금 하는 말들이 모두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저 정도 실력이라면 브로드웨이의 주연은 몇 번이고 꽤 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브로드웨이의 인종차별이 짙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브로드웨이가 옛날 그 시절 모습으로 멈춰있는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작정하고 한국인 배우를 모함하고 내쫓았던 그때의 모습으로요. 하지만 브로드웨이는 변했습니다. 실력 있는 배우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고 다양한 배역들이 필요해지면서 유색 인종들도 좋은 배역들을 맡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한국인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친구는 계속해서 일본 배우들 자랑을 이어갔어요. 제 앞에서 엉망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배우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 저는 연출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의 발성이 정말 세계적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그 친구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저런 우아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발성이 있으면 어디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었죠. 우아는 무슨 듣기에 탁하고 답답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물었어요. 뮤지컬 배우는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도 중요한데 저 배우는 저 연기가 최선이냐고요. 그러자 친구는 정제된 연기처럼 훌륭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제 눈에는 표현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결여된 연기로 보였는데 일본인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거슬리는 점을 물어보았어요. 대체 발음이 왜 저런 건지 말이죠. 일본인들의 외국어 발음은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영어 발음은 처음이었어요. 우스꽝스러워 보일 정도였죠. 이걸 묻자 친구는 저에게 무례하다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일본인이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게 무슨 문제냐면서 발음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별이라니 성악가들은 이탈리아어로 된 노래를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이탈리아어 발음을 따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뜻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몰입까지 깨뜨려 버리니까요. 평범한 일반인의 영어 발음이 어눌한 건 상관없습니다. 외국인이니까요.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꽤 유명한 연출자가 되었다던 친구는 저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브로드웨이에 있는 일본인 배우는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춤만 추는 사람들이었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일본에선 더 나은 공연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조금 당기기로 했어요. 그 소식을 알게 된 일본인 친구는 제게 크게 실망했다며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냐면서요. 가봤자 시간만 버리고 기분만 나빠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무시하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자 그 친구는 초조해졌어요. 왜냐하면 브로드웨이와의 계약이 성사되어야 친구의 공연업체가 돈을 버니까요. 그래서 그 일본인 친구는 한국이 얼마나 엉망인지 본인이 직접 데려가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았던 한국의 뮤지컬 공연장에 와서 보니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최신식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내부 브로드웨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음향 장비들. 한국은 공연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공연 업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엄청난 공연장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공연장의 규모와 시설은 한국인들이 문화예술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공연을 시작할 때부터 온몸에 전율이 있는 듯 했습니다. 무대 아래쪽에 오케스트라가 쫙 깔려 있었어요. 녹음된 음원을 트는 것과 실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 울림과 감동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전율은 배우가 첫 소절을 불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노래의 첫 소절을 듣고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발성, 발음, 감정 모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몸을 울리는 악기 소리와 마음과 영혼까지 위로하는 듯한 노랫소리. 저는 중간 쉬는 시간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부가 시작되기 전 저는 상기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한국에 온 브로드웨이 스태프들에게 이 놀라운 공연을 칭찬했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직 일부밖에 보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브로드웨이에 공연을 올리게 될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이 상황을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친구였죠. 그 친구는 배우의 발성을 칭찬하고 있는 저희의 옆에서 한국인 배우들은 공연을 하는데 립싱크를 한다며 비아냥댔어요. 립싱크라니 저희는 의아해하며 친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된 게 썩 만족스러운지 신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배우가 아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에서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며 립싱크가 분명하다고 했죠.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 물었더니 다른 사람은 속여도 전문가는 못 속인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저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브로드웨이의 연출가이자 제작진입니다. 그런 저희는 한국인 배우가 모든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문적인 음악 지식을 사용해서 한국인 배우들의 놀라운 실력을 분석하라고 한다면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정도로 한국인 배우들의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연출가 친구는 이들의 실력을 립싱크로 둔갑시켜서 까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도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모함하지 말라고요. 그 친구는 발끈해서 노발대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래전 한국인 배우가 브로드웨이 최초로 주연 오디션을 보게 되었을 때 악의적인 소문을 낸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요? 그러자 그 친구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두고만 보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똑똑히 말해주었어요. 실력 있고 위대한 아티스트들을 키우고 그들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연출자의 역할인데 너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뛰어난 아티스트들을 만들려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그 친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일본은 무조건 뛰어나고 한국은 무조건 비열하고 바보 같다는 그런 정신 상태가 일본의 공연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꾸만 한국인 배우들이 립싱크를 하는 것이라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립싱크하는 배우들을 데려다가 티켓을 팔아먹는 이런 공연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시끄럽게 구는 바람에 그 일본인 연출자 친구는 결국 공연장에서 끌려나가고 말았죠. 솔직히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지라 숙소로 돌아갈까 했지만 공연은 끝까지 보고 싶다는 스태프의 말에 2부 공연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인생 최고의 공연이었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전달하려는 감정이 오롯이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음정의 정확도는 희열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뛰어난 뮤지컬 배우들도 대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전달하다 보면 음정이 약간씩 엇나갑니다. 저는 그동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배우들의 공연을 보고 그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한국 배우들은 전부 완벽주의자들이었어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노력으로 극복해내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 배우들은 음이 하나라도 엇나간다면 모든 공연을 중단하고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사실 시설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규모나 공연장의 크기는 브로드웨이가 월등히 대단합니다. 하지만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수준은 브로드웨이급 같았죠. 아니 어쩔 때는 브로드웨이보다 훨씬 나은 수준이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한국의 브로드웨이 공연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엔 제 목소리가 큰 건 아니었던지라 일본에도 갔었는데 일본에서 공연하는 내내 배우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향도 별로였고 시설도 별로였으며 관객들의 호응도 없었어요. 어떤 배우는 나무 인형을 앉혀놓고 무대를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공연할 때 환호성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일본만의 문화이자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그런 문화와 예의가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공연할 때는 모두가 칭찬 일색이었어요. 우선 시설은 비교할 게 안 됐습니다. 어떤 배우들은 한국의 무대 시설을 제게 보여주면서 이걸 꼭 가져가자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한국의 공연을 보고 온 배우들은 자신들이 본 작품이 원작을 뛰어넘는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관객들과의 호흡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희를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 덕에 이후로 저희 팀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 또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유명한 여자 뮤지컬 배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초자 연출가이던 시절 브로드웨이에서 동양인 최초로 주연 오디션에 합격했던 배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가웠고 그런 불쾌한 소문에 휩싸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뮤지컬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끈기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K-팝부터 시작해서 전 장르에 이르러 많은 예술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막상 한국인들은 한국의 공연 산업을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한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의 현재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한국의 문화, 산업을 경험한 유럽 사람들은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놀라워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한국의 이런 세계적인 모습은
우리 유럽 국가 문화 역사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그동안 늘 강자를 지켜왔던 유럽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접하며 일할 수 있어 저는 요즘 늘 즐겁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음색과 감정 성향, 그리고 일본인들의 음색과 감정 성향 등을 비교하는 콘텐츠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정도 찾아와 봤어요. 한 번씩 들어보시면 왜 유럽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실력에 감탄하는지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중요한 경기 때 해외 셀럽을 초대해 미국 국가를 부르는 행사를 가끔 여는데요.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절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여성이 프랑스를 거쳐 브라질까지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의 눈앞에서 2번이나 똑같은 얼굴을 마주하고는 눈물까지 흘리며 경악하고 마는데요. 프랑스에서 브라질에서 봉변을 당하고 2번이나 마주한 얼굴에 눈물까지 흘렸던 이 여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맨섬에서 온 사무엘라 파커라고 합니다. 혹시 맨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알고 계신가요? 맨섬은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작은 섬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맨섬을 찾는답니다. 뭐 그렇다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하죠. 워낙에 작은 곳이니까요. 하지만 맨섬은 늘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답니다. 제 부모님은 맨섬에서 양농장을 하세요. 작은 맨섬에서도 구석진 시골에 있는지라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부모님의 농장은 맨섬에서 가장 큰 농장 중 하나인지라 저희 집은 꽤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덕분에 세상에 저를 막을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다는 당돌한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이 되었죠. 언제 어디서든 자신만만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이든 적당히가 중요하죠. 제 자신감이 적당한 것이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갓 20살이 된 저는 철없는 철부지 20살 여자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혼자 옆나라 여행도 다녀와 본 적 없는 애가 세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니 난리가 났죠. 누군가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저는 여행 계획표를 짜서 무려 6개월 동안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덕에 세계 여행 허락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이 허락하신 몇 나라 정도는 다녀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얌전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저는 저를 철없는 아가씨로 표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면서 속으로 검은 마음을 품었어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은 나라도 꼭 다녀오겠다는 마음이었죠. 부모님은 맨섬 옆에 있는 영국이나 아일랜드, 스위스, 스웨덴, 조금 더 가면 터키 정도만 허락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약속한 대로 2개월 동안 여행을 하되 그 기간은 제가 가고 싶은 나라를 가는데 쓰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참 철없는 생각입니다. 저는 저처럼 미련한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요. 여하튼 처음에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려는 의도 반, 제가 가고 싶은 마음 반으로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들이 품고 있는 파리에 대한 환상들을요. 화려한 불빛이 켜져 있는 에펠탑 거리에 퍼져 있는 크루아상과 커피 냄새.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앉아있는 세련된 차림의 파리지앵들. 곳곳에서는 불어로 부르는 샹송이 울려 퍼지고 공원에서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있는 그곳 파리.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역시 파리는 제 상상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매치기였어요. 가장 안전한 유럽 국가인 맨섬도 소매치기가 있을 정도로 유럽에는 소매치기가 흔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 중에서도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가방을 꽁꽁 숨겨 다녔는데 어느 순간 보니 가방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가방 윗부분을 찢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미리 대비를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제 상상과 다른 프랑스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거리가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개똥이 지천에 널려 있었고 이 때문에 냄새도 났어요. 그걸 밟고 다니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에펠탑은 멀리서 봐야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에펠탑 앞의 잔디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음식물을 먹으려는 쥐떼들로 득실득실했고 역시나 오물이 가득했어요. 프랑스에 이런 면이 있다니 믿어지시나요? 직접 본 저도 놀랐는데 안 본 분들은 더 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다음에 벌어진 일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늦어졌더라고요.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 숙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철도 운송회사가 파업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저는 밤늦은 시간에 홀로 걸어서 숙소로 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남자들이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쫓아온 남자들은 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위험천만한 짓을 했고 제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시하자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이것까지 무시하자 나중에는 제 팔뚝을 붙잡고 프랑스어로 무어라 말했어요. 기분 나쁘게 웃으며 능글맞은 웃음을 짓는데 분명 모르는 언어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더라고요. 게다가 그들은 저를 토끼몰이하듯 몰라 구석진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고 근육은 경직되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숙소는 멀리 있고 남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고 도망갈 구석도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던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고함을 쳤습니다. 동양인 남자 2명과 여자 1명의 조합이었어요. 저를 괴롭히던 프랑스인들은 눈을 양쪽으로 쭉 찢으며 동양인을 비하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고함을 지른 사람들은 성큼성큼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프랑스인들도 낄낄거리며 앞으로 나섰죠. 그런데 그들의 여유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동양인 남성 2명의 체고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거의 이엠는 되어 보이는 거구들의 등장에 프랑스 남자들은 주춤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엠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체격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프랑스인은 용기를 내서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지만 픽 하고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 남자들이 한 행동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랑스 남자의 주먹을 살짝 피하면서 팔을 밀어내는 듯한 동작 몇 번이었거든요. 다른 1명은 힘차게 달려오는 남자의 발목에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직접적인 타격 없이 프랑스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온 여자는 제 앞을 감싸고 저를 보호했는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프랑스 남자들의 일행이 저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질이라도 잡으려고 했나 보죠. 저를 보호하던 여자분은 저보다 체구도 작고 야리야리한 몸매였어요. 제가 지켜주는 게 더 옳다고 보일 정도였는데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을 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그 여자분이 단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 그 남자들 제압한 걸 봤거든요. 자신의 체구의 2배는 되는 남자를 가볍게 피하고 돌아서서 그대로 다리를 올려 찍어버리는데 남자는 그 자리에서 악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몸을 부들거리며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통쾌했어요. 저 작은 체구에서 어쩜 저런 파괴력이 나오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 특공 무술을 배운 유단자들이라는 걸요.
갓 20살이 된 제 눈에 그들은 비밀 조직의 조직원이거나 스파이 아니면 군인이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은 폴리스 폴리스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저를 구해준 세 사람은 아무 동요도 없이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서서히 걸어갔습니다. 결국 저를 괴롭히던 프랑스 남자들은 그 길로 줄행랑을 쳤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타고 있던 자전거까지 버리고 갈 정도였죠. 그들은 그제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구해준 동양인 세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짧은 단어들로 대화를 이어갔는데 그들이 묻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괜찮냐? 경찰을 불러야겠냐? 어디까지 가는 길이냐? 그런데 사실 지금 일이 괜찮다면 거짓말이죠. 낯선 나라에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험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안 괜찮을 리가요? 하지만 세 사람이 도와준 덕에 무사했고 저와 말도 안 섞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지켜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다면 착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경찰을 부르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건 여행하면서 몇 번이나 느낀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할 게 분명했어요. 직접적인 경험도 있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경찰서를 찾아갔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만 적으라고 하고 저를 돌려보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적은 경위서는 보지도 않고 옆으로 치워놓는 걸 보면서 프랑스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세 사람에게 숙소까지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들은 마침 가는 길이었다며 저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었죠. 천군만마가 따로 없었어요. 그들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풍당당하게 숙소 로비에 들어간 그때 눈앞이 팽팽 돌면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쿵거렸고 호흡을 하는 게 어려웠어요. 깜짝 놀란 직원이 달려나와 제게 상황을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를 도와준 세 사람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로비 구석에 앉아 한참 심호흡을 한 뒤에 겨우 진정할 수 있었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한참 동안 긴장 상태에 있었던 후폭풍이 한 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물으니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는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돌려보내면 어떡하냐 말하니 세 사람이 완강하게 돌아가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게 보이니까 이젠 돌아가겠다면서요? 연락처도 받지 않았냐? 물으니 연락처를 두고 가면 제가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면서 떠났다죠. 그러면서 여자분의 이름은 들어서 기억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영어로 적은 여자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는 더듬거리며 읽었어요. 킴히어. 저도 정확한 발음은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국적을 아느냐 물었더니 직원은 아마 중국인일 거라고 말했어요. 요즘 중국인들이 그 지역에 여행을 많이 온다면서요? 또 이런 이름을 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라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무술을 쓰는 건지 어느 정도 예상하게 되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쿵푸라는 무술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이쪽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저의 사연을 어린 학생들이 듣는다면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직 어리다면, 특히 여자라면 혼자 여행하는 건 피하고, 혼자 여행을 한다면 아주 안전한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즐비한 곳에서 여행을 해라라고요. 사실 이 말은 과거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이라 꼽히고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인 프랑스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집으로 돌아가거나 안전한 곳으로 목적지를 바꿔야 하는데 저는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상한 자신감에 빠져서 브라질로 가는 일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그 위기를 극복한 것도 제 능력이 아닌데 대체 무슨 자신감이었던 건지 말이죠.
브라질에 도착한 그날 비행기에서 내려 도심으로 가는데 그 순간부터 싸더라고요. 여행을 하면서 길러왔던 위기 감지 능력이 발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외곽이니 이런 것이고 도심으로 가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심을 들어갔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모든 가게에 쇠창살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가게에 들어가면 계산을 하는 직원이 있는 곳이 막혀 있더라고요. 쇠창살로 되어 있고 아크릴 판 같은 걸로 벽이 쳐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방탄 소재였습니다. 그곳은 딱히 위험하다 지정된 곳도 아니었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다닌다는 곳이었고 수도 한복판이었습니다. 방금 도착한 브라질에서 위기감을 느낀다는 건 썩 반가운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애써 불안한 감정을 억누르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봤던 무서운 분위기도 며칠 지내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싸우는 사람도 한 명 본 적 없었고 노숙자들도 생각보다 적었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 여행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싼 옷, 액세서리, 가방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밝은 곳만 다닌다. 세 번째, 돈은 필요한 만큼만 들고 다닌다. 네 번째, 숙소는 가장 번화한 곳에 잡는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네 번째를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어요. 여행 예산은 고급 호텔에 맞춰서 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모자랐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숙소를 옮기느라 부모님이 용돈으로 주신 돈도 다 써버렸고 수중에 남은 것은 제가 가져온 돈이었는데 숙소를 바꾸게 되면 여행하는 동안 국어를 해야 할 판이었어요. 그렇다고 연락도 못했습니다. 몰래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기존에 있던 숙소보다는 살짝 더 도심에 있는 숙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보니 브라질도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내다 보니 도심에서는 마음을 놓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멋을 부리게 되었고 버스도 치안이 좋지 않아 타지 않는 것이 좋은데 택시비를 아끼겠다고 버스를 종종 타게 되었고 오토바이가 가까이 오면 무조건 벽 쪽으로 찰싹 붙어야 했는데 이것도 슬슬 설렁설렁하게 됐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여행에 가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아예 혼자서는 이런 곳에 여행을 가지 마세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숙자들의 타깃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여행 마치고 랜섬으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불러 기다리고 있는데 노숙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였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답이라 하여 아무 말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설마 사람들도 있는 대낮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는 제가 반응이 없자 제 핸드폰을 툭 하고 쳐버렸어요.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은 맥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노숙자는 순식간에 제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당황하며 내놓으라고 소리치자 옆에서 노숙자들 2명이 더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달려들어서 제 캐리어 1개와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깡마른 노숙자들이었지만 남자들인지라 저보다 완력이 셌고 저는 꼼짝없이 짐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캐리어는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고 저는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웅크려 그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감은 눈을 겨우 떠보니 주변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힘차게 헬프미 헬프미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 말을 들은 채 만취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제 눈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양인이 보였는데요. 저는 프랑스에서 중국인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저를 무시했어요. 끝까지 조심할 걸 왜 안일하게 생각했을까? 스스로를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프랑스에서의 일이 생각났어요.
순식간에 저를 둘러싸고 있던 노숙자 3명이 저에게서 떨어졌고 누군가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어린 남자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동양인 남자 2명이 서 있었는데 노숙자들은 건장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주춤했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내놓으라 손짓하자 노숙자들은 제 캐리어를 들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얼마나 재빠른지 노숙자는 몇 걸음 떼지도 못하고 붙잡혔어요.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안도감과 공포가 엄습해 오던 그때 한 노숙자가 다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노숙자의 품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칼이었습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그건 저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외국인들을 건드리는 일들은 흔치 않고 여기는 어쨌든 도심에 포함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를 도우려다 사람이 다치다니 끔찍한 생각이 순식간에 머리를 휘저었죠. 그런데 그 동양인 어린 청년은 칼을 들고 달려드는 남자를 가볍게 회피했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도망가는 노숙자를 붙잡았던 남자도 합세해서 칼을 든 남자를 제압했죠. 그 사이에 저와 있던 앳된 남자아이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칼을 든 남자를 상대하는 도중에 다른 노숙자들이 제 캐리어와 짐을 다 가져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핸드폰은 박살이 나 있었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눈을 뜨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남자는 제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었는데 그 남자는 옷 안에 하얀색 도복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외쳤어요. 당신 쿵푸를 하는 사람이군요. 그 남자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는데 제게 지금 쿵푸라고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쿵푸를 하는 중국인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는 쿵푸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태권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 있는 무술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태권도 시범단 자격으로 브라질에 방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간인을 상대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브라질의 치안이 너무 안 좋다 보니 개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과한 대처는 하지 않았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감격했어요. 아시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니. 제가 여행을 해야 하는 곳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곧장 현실적인 두려움이 닥쳐왔어요. 저에게는 남은 게 없었으니까요. 브라질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들은 자기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브라질의 치안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데리고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갔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고 가족들은 한국인들을 통해 돈을 보내주셨어요. 생판 모르는 외국인에게 돈을 보내도 되는지 걱정하셨지만 저를 위해서 칼 들고 달려드는 사람도 상대해 준 사람들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과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등을 받았어요. 꼭 답례를 하고 싶었거든요. 친절한 한국인들은 출국할 때까지 머물 곳을 마련해 주기까지 했어요. 브라질에서 숙소를 제공받았는데 방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두 보았습니다. 남자 선수들 몇 명이 다른 선수들의 방으로 짐을 옮기는 거려 저를 배려하려고 방을 하나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지내며 프랑스에서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모두가 참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던 그때 저는 프랑스 직원에게서 받았던 은인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뒷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걸 보여주니 선수들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김희영이라며 그 이름을 읽었어요.
그 한국인은 중국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이라는 이름은 한국의 이름이라고 말이죠. 분명 호텔 직원은 중국 사람 같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었던 겁니다. 요즘 프랑스에서 한국인 사람인 척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 비슷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돌아가기 전날 새벽에 저는 한국인 태권도 선수들과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모두가 두 팔 들어 반긴 그 사람은 바로 프랑스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우연이 있어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절 구해줬던 그녀 씨도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 일행도 태권도 시범단이었는데 프랑스, 영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로 넘어온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국인에게서 그것도 태권도 시범단의 마스터들에게 똑같은 도움을 받았음에 놀라워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겹겹이 감사 인사를 하자 저의 사랑스러운 한국 친구들은 무도는 남을 지킬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무도를 완성시켜준 제게 감사하다면서 오히려 제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태권도의 진심이었어요. 또 선조들이 발전시켜온 무술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범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공중제비를 돌고 송판을 놀라운 스피드로 부수고 발차기가 그 정도의 파괴력을 내다니. 알고 보니 전 세계의 무술을 통틀어서 태권도의 발차기가 가장 강하더라고요. 이제 돌아가는 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돌아 나오는 그때 몇몇의 동양인들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묻더라고요. 괜찮냐고요? 그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본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노숙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눈이 마주쳤던 사람이었어요. 칼을 든 노숙자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괜찮냐고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사람들도 무술복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무슨 일로 이곳에 있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은 중국에서 왔고 쿵푸를 수련한 무술인이라 소개했어요. 태권도 시범단과 마찬가지로 쿵푸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왔다더라고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났습니다.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운 무술로 사람을 지키고 있는데 무술인이라는 작자들이 자신들의 쿵푸로 사람을 지키기는커녕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으니까요. 그것도 국가를 대표해서 온 대표단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니. 중국 쿵푸의 수준은 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말 신뢰되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훌륭한 태권도인들을 뻔뻔한 중국인들과 비교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중국인들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 한국인들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를 살려준 은인들을 저런 중국인들로 오해해서 죄송하다고요. 중국인들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신경 쓸 바인가요? 이미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그들의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수준 낮은 이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의 배려와 보살핌 덕에 맨섬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난리가 났죠. 부모님에게 크게 혼쭐이 나고 한동안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어요. 바로 태권도 수련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듣더니 크게 감명을 받았고 집에 태권도 수련장을 만들기까지 했어요.
알고 보니 랜섬에서도 태권도를 가르치더라고요. 머나먼 타지인 맨섬에까지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을 정도로 훌륭한 무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태권도장은 신체적 수양뿐만 아니라 정신적 수양도 가능하다면서 많은 어른들도 수련 중이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 알았는지 저희 가족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며 태권도 수련에 매진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저는 현재 태권도 검정띠를 땄을 만큼 능숙해졌습니다. 물론 태권도 선수들에 비하면 한참 부끄러운 실력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선수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제 태권도 실력도 보여주고 귀한 가르침도 얻었답니다. 사연을 적으면서 쓰임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수백, 수천 수만 번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 칼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저는 제가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철부지 같은 모습은 뒤로하고 지금은 랜섬에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지금 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을 그만두고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겠지만 지금 저는 제 삶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고 삶의 방향을 잡아준 한국의 태권도인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간 다시 또 만나길 바라고 저의 두 번째 나라와 같은 한국의 모든 분들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펜을 놓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했던 여행기 같아요. 한국인들을 프랑스에서 브라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정말 드물고 힘든 일일 텐데 읽으면서도 엄청 신기했네요. 여하튼 정말 생소한 나라 맨섬이라는 곳에서 혼자 여행을 갔다가 봉변당할 뻔한 일들을 두 번이나 한국인들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태권도 사범까지 한다던 사무엘라 파커 씨의 에피소드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